오늘은 뭔가 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트렌드, 경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챗 GPT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가장 큰 트렌드는 검색이었습니다. 검색과 지식. 그 부분에 사실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시작을 이런 검색 기반의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단순히 검색과 채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생성형 AI의 전부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검색과 대화와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생성형 AI 뒤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제가 파워포인트 18장을 만드는데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면 얘가 파워포인트 에이전트가 생성형 AI가 그 문서를 참조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쭉 만들어냅니다. 걸리는 시간은 1분 40초 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 시간이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1분 40초 만에 파워포인트 18장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파워포인트가 정말 대단하냐, 훌륭하냐, 완벽하냐의 논의는 좀 더 다르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PPT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40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 건데 파일 기반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이 파일이 뭐냐면 2024년 음료 전 세계 청량 음료 동향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어느 회사 가서 데모를 했는지 아마 대충 예측을 가실 겁니다. 예, 사이다 만드시는 회사한테 제가 가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모 회사처럼 이걸 데모를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짜집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녹음했어요. 자, 이런 목차로 만들 거야 라고까지도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말라고 보여줍니다. 근데요, 대부분 제가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보니까 자, 만들어 라고 해서 저걸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만들라고 해놓고 파워포인트를 내려버려요. 딴 일 합니다. 멀티태스킹 해요. 저걸 재미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진짜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슬라이드 키노트도 만든다고 해요. 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걸리는 시간 1분 40초 만에 파워포인트 18장을 만들었고요. 아젠다, 인트로덕션, 저 이미지 제가 넣은 것도 아니에요. 자, 1분 40초 만에 워드 문서 하나 알려주니까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쵸? 어떻습니까? 저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 저는 청량음료 업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문서 하나만으로 저렇게 만든다는 게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서를 만드는 데서 어떻게 보면 지식 근로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업무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그런 업무에서도 오픈 AI의 소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타일리시한 어느 여성이 도쿄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단순하게 어떤 기존에 있던 영상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 안에를 만들어내는 데는 스파셜 인포메이션, 즉 공간 정보라는 데이터들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 저 여성분이 가방을 흔들게 되면 가방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약 30초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약간의 슬로우 모션과 가방을 든 손, 가방이 약간 흔들리는 각도, 그 다음에 바닥에 물에 투영된 조명들의 모습.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글자들이 약간 원형적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뭉그러진 글자 형태로 나오는 그런 단점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 보고 이거와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서 갖다 줘라고 윗분이 시켰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돈을 얼마라고 얘기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주시고요. 돈은 한 3천만 원 필요해요. 비행기값, 호텔값, 촬영비, 뭐 이렇게 편집 비용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저 소라로 하게 되면 30분 만에 해가지고선 2만 원만 주세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존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 작업들을 만약에 30분 내지는 2,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처럼 보게 되면 자,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줘. 구구단 코드 여러분도 뭐 개발자는 아니시지만 코드를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하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제공하려면 주석이 필요해. 주석을 달아줘. 주석을 추가해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1부터 9까지 반복 곱한 결과를 출력 이게 구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도 이게 뭐냐면요.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코드는 다 짜는데 주석도 다르래. 이걸 몰라?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 화가 빡 나요. 근데 이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하래요.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개발자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야근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에이전트의 가격이 제가 제품 팔러 온 거 아니지만 가격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불이에요. US 달러로. 그러면 한 달 내내 쓰는데 19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자, 너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그랬지? 한 달에 3만 원 줄 테니까 짠 코드에다가 주석 다 달고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문서 작성해. 3만 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기거나 연락처에서 사라지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그쵸? 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작업을 하는데 사람을 투입을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저런 기계적인 작업은 그야말로 AI한테 맡기느냐. 실제 저 기능을 전 세계 6만여 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저 서비스 언제 나왔냐면요. 작년 11월에 출시됐어요. 작년 11월에 출시돼가지고선 나왔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6만여의 글로벌 포춘 500 기업은 이미 다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분들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 아마 쓰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국내에서는 한 달에 19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한다더니만 결국은 본색을 드러냈구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자, 그 19불이 어떠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이 기초 모델 그야말로 GPT 3.5 터보, GPT-4 뭐 이런 얘기, 기초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얘기하다가 이제 좀 더 확장된 특정 도메인 모델,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그다음에 법률 같은 경우에 법률에 특화된 GPT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형식도 텍스트만 나오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코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잖아요. 비디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사운드 초기서부터 음악 만들어주는 AI 많았죠. 스트럭처. 이제는 3D 모델도 만들어주는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기관을 3D를 디자인해줘. 조금 더 모양을 각도를 틀어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느냐. 여러분들도 비전문가도 3D 어떤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좀 더 저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데이터를 컨텐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조직에 맞게끔 변화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활동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협업 형태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전체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AI를 기반으로서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얘가 텍스트를 만들어 놨더니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그걸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꿔지더라. 결국은 저 끝이 궁극적이나 그 다음이 더 방향이겠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다? 아직도 여기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가 성능이 좋아? 클라우드3가 좋았대. 엔트로픽, 라마2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미 오늘도 뉴스 기사에 나왔어요. 더 이상 LLM에 대한 성능 평가나 이런 거 무의미하다. 왜?
답이 나와 있는 답안지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개발자들이 그 답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답이 있네? 답을 학습시켜요. 그러면 그 LLM에 대한 성능 지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 나온 것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답을 미리 알고 그 답만 가르쳤기 때문에. 성능 그 벤치마킹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신뢰할 필요까지는 없다. 중요하긴 합니다. 누군가는 LLM을 이 부분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건 맞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초 모델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 도메인에 맞는 모델을 보셔야 되고 어떤 분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실행할 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쪽에 연결을 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목소리 큰 분들이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아이씨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 뭔진 모르겠는데 꽤 괜찮아 보였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LLM이나 챗GPT 생성형 AI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휴대폰 모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선 앞으로 저렇게 발전할 거를 벽돌 휴대폰을 보고 오늘날의 스마트폰을 상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도 놀라웠죠. 세상에 전화가 선이 없이 야외에서 된다니. 본부 나와라 본부 그 광고 기억나시죠? 우와 혁신적이다. 근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모빌리티라든지 이동 밖에 선 없이도 전화된다는 게 신기한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돈 버는 회사는 뭡니까? 메시지 기반의 서비스. 사진 찍으면 자랑할 걸 만들어준 서비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LLM의 단계는 여기에 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만 시장에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AI를 쓰냐 마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써야 됩니다. 이런 무선 전화기가 나왔으면 무선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도 유선 전화기만 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방향은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집에 유선 전화, 집 전화 있는 분들 요즘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생성형 AI 기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쪽도 생성형 AI 하세요? 네. 저희도 AI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물론 중복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각각 영역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델, 인프라스트럭처를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나눠주면 그 5가지 안에도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거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군요.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여기는 플랫폼, 모델, 그 다음에 인프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로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미스트랄이랑 한 2달 됐나요? 한 달 전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LLM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와 인프라 사업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헤어지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2024년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싸우기보다는 협력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에겐 장점으로 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LLM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 하나보다 아까 조금 전에 갔던 슬라이드를 넘어가서요. 이 모든 거를 관통할 수 있는 형태의 업체라든지 이거와 잘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십을 갖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파트너 너무 잘하는데 요거만 잘해요. 파운데이션 모델만 너무 강하고 이 위아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러한 파트너십, 이 업체들 간의 엄청난 파트너십과 경쟁과 여러 가지 합종 영향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게 주요한 트렌드고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미스트랄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AI를 어디에다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써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셨나요? 바뀐 부분 있으실 거예요. AI가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AI가 어느 정도 수준의 말을 알아듣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앱들이라든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시스템들은 그만큼 똑똑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고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있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는 UI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할 강요를 받고 있는 앱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AI가 다 말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나 어저께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 뭐 먹으면 좋겠어? 칼로리가 좀 낮았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몰라서 아닙니다. 관련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AI랑 연동해서 그걸 서비스를 만들 만한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 제2의 카카오도 될 수 있고 제2의 배달의 민족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누군가는 엄청나게 달려갈 거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달려갈 거고 누군가가 조만간 향후 2, 3년 안에 또는 더 짧은 시기에 이 AI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고 실제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도 있고 이미 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AI를 어디다 과연 접목을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질문들. 어디다 집중할 거고 누구부터 쓰게 할 거고 뭐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질문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통하는 것은 내용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AI를 가지고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경쟁력을 현재와 앞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냐는 겁니다. 의사결정권자 분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내용들은 A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AI가 됐든 뭐가 됐든 내 사업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LLM으로만 들어가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산업, 법률, 리테일, 의료, 제조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AI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보는 거죠. 자, 직원들의 경험을 강화한다는 의견은 뭐냐면 직원들의 기본적인 시스템,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 측면, 교육 이런 측면에서의 모든 경험을 바꿔놓으란 얘기입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사고만 났다 하면 직원들 교육 미비로 인한 사고래요. 그렇죠?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계속 교육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직원들에게 뭔가 데이터를 접근하던 장비를 접근하던 그거의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고객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재창조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초개인화예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여행 서비스를 할 때도 단체 관광이 아니라 100명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이 원하는 대로 여행 라우트를 짜주는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고객의 참여라든지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서, 기존에 자동화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장 버틀렉이 뭐였다? 인간이었다. 그럼 인간의 버틀렉을 제외하는 부분들로서 LLM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A 프로세스, 자동화 프로세스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자동화 프로세스 플러스 LLM. 그래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부분들로서 갈 수밖에 없고요. 혁신을 가속화하려면 자, 뭔가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신발도 무겁고 배낭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 끌고 가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빨리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경량화한 조직이라든지 경량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거기서 AI를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모델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데이터를 재정비하거나 그 다음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사례들로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들의 이름이 중요하기보다는 KPMG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 기반으로서 사내의 어떤 특정한 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NHS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같은 기반으로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24시간 서비스를 계속 얘기해 줌으로써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포니 AI 같은 경우엔 뭐 금융 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빨리 업무를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메르세드 벤츠와 GM이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와 GPT를 이용을 해서 버추얼 에이전트를 차 안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 국내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데 차에 들어간 게 먼저가 아니라 공정을 자동화하고 공정의 내부에 오는 데이터들을 LLM 기반으로 조회하는데 먼저 쓰셨어요. 먼저 써보니까 그게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용으로 버추얼 에이전트를 쓰기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쓰다 보니까 더 좋은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또한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 IDC 자료인데요. IDC 자료에서 기업이 AI한테 $1 투자할 때 그 리턴되는 수익률은 무려 3.5배가 되더라라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AI 하려니까 뭐 API인데 돈도 내야 되고 뭐 GPU도 투자해야 되고 클라우드 써야 되는데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오는 돈이 그 무려 3.5배더라는 겁니다. 국내에도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국내 모 통신사가 통화 내용 요약과 저장 서비스를 해줬어요. 원래 안 되는 폰인데 그걸 해줬어요. 무슨 다시라는 서비스로. 그것 때문에 통신사를 옮기신 고객도 있고요. 작년 회계장 데이터를 보니까 3개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수익에 대한 부분들 상승으로 올라간 통신사가 그 통신사예요. 놀랍지 않나요? AI 많이 쓰고 계세요. AI를 써서 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단편적인 예라고 봐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14개월 정도 리턴 오브 인베스트 되는 기간을 물론 이건 평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만 약 14개월 정도 걸렸다. 또 재미난 어떤 그 트렌드, 작년 트렌드인데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이미 사용하신 북미와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77%의 사용자가 아주 흥미롭게 회사에서 한 달에 공짜로 주는 점심을 나는 안 먹을 테니 코파일럿을 쓰게 해달라 대신. 왜냐, 이것도 한 달에 19불 정도 하는데 19불 또는 뭐 30불 정도 할 텐데 그거 회사가 회식비로 한 달에 5만 원 쓸 거 아니냐. 나 안 먹을게, 회식 안 가고 안 먹을 테니까 그 돈으로 코파일럿 오피스 계정이나 한번 뚫어주세요. 직원에 대한 새로운 복지입니다. 네. 새로운 복지 형태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생성형 AI 관련해가지고 솔루션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IT 스펜딩 이쪽 AI 인베스트먼트 하는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5년, 26년, 27년에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키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된다. AI에 대한 이 IT 스펜딩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실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변화를 각 인더스트리별로 쭉 났는데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리갈 AI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엔 2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법무 쪽에 계신 분들이 와 그리고 이게 정체를 아니까 더 놀라가지고 이건 무조건 써야 돼라고 했다가 정체를 아셨어요. 이거 법적으로 못 쓰게 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인더스트리도 있습니다. 물론 저건 캐즘 현상일 거예요. 캐즘이기 때문에 초기에 얼리 어덥션 해서 쫙 올라갔다가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수많은 다수들이 사용하지 않고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 캐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트래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증가. 왜? 이거는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관광산업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잘 좀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관광에 대한 요구, 이런 트래블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체 관광객 버스를 시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 자체를 시내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뭘까요? 단체 관광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도시 문제와 여러 가지 소음, 그 다음에 현지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발 조용한 도시를 만들어달라. 단체 관광 들어오지 마. 단체 관광 버스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같은 도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적인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라우트를 누가 만들어줄까요? 사람이 100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그 100명에 대한 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도 해줘야 될까요? 못한다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컨텐츠 제너레이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AI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생산성 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대화입니다. 우리는 AI와 이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AI 뒤에는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비로소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된 시기이기도 해요. 지난달 영업 1팀의 매출 데이터를 작년 대비 비교해서 알려줘. 너무나 멋진 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이 하려면 뭐라고요? 작년도 데이터. SAP 들어가서 또 ERP 끌고 오고 데이터 끌고 온 다음에 또 지지고 볶고 마이너스 뽀개. 이거 한 2달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개발하려면. 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복잡한 UI 만들어야 되잖아. 검색, 실행, 선택, 이런 메뉴,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버튼 하나 만들고 대화창 하나에다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문서 중에서 관련된 판례를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느냐?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즉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텍스트만 있던 세상에서 그림이 있는 세상,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었고 그래픽에서 그 그래픽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시대가 왔고 이제는 그 모바일에서 어떻게 된다? 대화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시대로 가게 되면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르세드 벤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차에서 지금 보이스 커맨드 같은 거예요. 창문을 내려줘, 삑. 창문 내리고. 창문을 올려줘. 이게 아니에요. 답답하다. 바깥의 공기를 마시고 싶어. 조금만 창문을 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삑 눌러가지고선 온도 1도 증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러려면 각종 센서의 데이터, 지도의 데이터, 날씨의 데이터. 잠깐 너무 온도가 밖에는 뜨거운데 창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 서비스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LLM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적인 요소로 본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르세드 벤츠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상된 음성 명령이에요. 그냥 음성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어요? 인터랙션. 앞에 대화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창문을 내렸는데 어떤가요? 이번에는 그러면 에어컨을 끌까요? 앞에 조금 전에 내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잖아요.
인터랙션, 단방향이 아니라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상된 작업,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후속 질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 어떤 액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후속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GPT 같은 경우는 LLM 같은 경우에는 또 서브 체인이라고 해서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체인처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이에요. 챗봇은 전에 했던 내용을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LLM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질문이라든지 후속 제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AI 기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화형의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좀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앱들이 상당히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아마 쓰고 계신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더 답답한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앱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들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비용과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ERP 회사에 갔다 그 메뉴를 딱 봤는데요. 이 메뉴가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메뉴가 실제 옵션 선택하는데 보면 선택 버튼 누르는 순간 20가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때만. 고객분들이 맨날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제품을 하나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 조건을 20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20가지를 누가 찾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회계 프로그램을 쓰려면 교육을 받아야지 쓸 수 있고, 그 교육을 또 잘못 받으면 못 쓰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너무 악순환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 프로그램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는데,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연어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UI랑 화면이랑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을 뒷단에서 자연스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저는 쇼핑몰 웹사이트들도 그냥 대화창 하나면 나올 것 같고요. 은행 앱들도 슈퍼앱이 아니라 무슨 슈퍼앱이에요. 그냥 대화창 하나만 있고 자기 본인만 인증만 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 30만 원 송금해줘. 그러면 끝납니다. 복잡하게 뭘 누르고 그런 시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걱정하셨던 부분들, 저작권과 그다음에 IP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적 측면에서 이 카피라이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사용자 입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용했는데 이거 저작권자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또 컨텐츠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 양쪽 다 문제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고요. 선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카피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성 있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 딴 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6가지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는 쓸 수 없을 거다.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비속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면 업무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오픈소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오픈소스뿐만이 아니라 SLM, 즉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LM은 그러면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 또는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햄버거를 하나 주문하기 위해서 키오스크에서 계속 이렇게 버튼을 눌렀다 뺐다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버거 세트 2개에 하나는 음료를 콜라에서 오렌지 주스로 바꿔줘. 간단한 명령이죠. 예,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주문했던 데이터들, 주변 소음을 줄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칩셋 관련해가 최근에 아마 이 엔비디아의 GTC라는 행사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야말로 줄을 섰습니다.
젠슨 황이 새로운 블랙월이라는 그 칩셋을 얘기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AWS 모든 업체들이 줄 서서 우리는 엔비디아와 친하다라는 아주 파트너십을 경쟁하기 바쁠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과 기능, 속도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일 거고요. 하지만 각자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인프라 만드는 업체들도 각자 자신들의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실리콘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움직임들이 2024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저는 영향을 좋게 미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산업도 다 잘 되려면 전반적으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여기다 뭐 요약을 하긴 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요약에 대한 내용들 다시 읽지 않고 제 발표는 요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